항암 치료 중 아들 집에 머무는 최 씨 할머니. 하지만 며느리는 밥 대신 라면만 끓여 먹게 하고 병원도 혼자 다니라며 점점 외면합니다. 참다 못해 새벽에 집을 떠나려는 순간 손자 준호가 울부짖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밥도 안 주고 집안일만 시켰어. 아들은 충격에 며느리를 추궁하고 결국 이혼라는 말까지 터져 나오는데요. 아이의 눈물 앞에서 무너진 며느리.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10월의 가을날 창문을 열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노랗게 물든 단풍 냄새를 싣고 들어와 가슴을 차분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이날은 온 가족이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기에 집안은 일찍부터 분주하고도 들뜬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오랫동안 손주와 함께 나들이를 꿈꾸어 왔기에 오늘 하루가 유독 소중하고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설악산은 이미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으로 물결치고 있었고 그 풍경 속에서 아들 태석과 며느리는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올해 10살인 손자 민호는 두 팔을 벌리며 산세를 따라 달려가다가도 곧장 돌아와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최 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순간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은 느낌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가슴속 깊은 곳에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에서 홀로 생활 중이었고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최 씨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떤가? 밥은 챙겨 먹고 있어? 낮에는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적적함을 달랜다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곁을 지켜줘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았지요. 그래서 통화를 마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당부했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가 당장 올라갈 거야. 하지만 최 씨 할머니는 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떨리는 숨소리는 오래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걱정을 안겨주었어요. 의사는 앞으로도 최소한 6달 이상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 말은 곧 스스로의 독립이 어려운 시간들이 더 이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실이 최 씨 할머니의 가슴을 짓누르며 무거운 돌덩이처럼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 6달째 아침 식탁은 추석답게 풍성했습니다. 며느리는 전날부터 손수 준비한 전복죽과 소고기 육전을 꺼내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피로가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영양 보충을 잘하셔야 해요. 많이 드시고 약도 꼭 챙겨 드세요. 말을 하면서도 살짝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최 씨 할머니 눈에 스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 말과 걱정스런 눈빛에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고마움만이 아닌 지난 세월 동안 며느리에게서 받은 즐거웠던 기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주변에서 극진한 효부로 불릴 만큼 시부모를 세심하게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이들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일을 마친 뒤 가끔 허리를 두드리며 왜 이렇게 명절만 되면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걸까 하고 혼잣말을 하곤 했다는 거려. 최 씨 할머니는 그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참 고생이 많다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제사나 명절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준비했으며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은 너무나 고마운 것이었죠. 예전에도 최 씨 할머니가 좋아하는 도라지 무침을
따로 준비해 손수 챙겨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아버지 생신 때는 새벽부터 갈비찜을 포함한 생일상을 정성껏 준비했고 그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메우자 가족 모두는 감탄하며 기뻐했어요. 아들은 늘 그런 아내의 모습을 고맙게 여기며 주변의 자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 들를 때마다 아들은 장모님께 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정말 잘한다라며 뿌듯한 자랑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내 딸이 잘하고 있구나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런 사위의 자랑을 자랑스럽게 받아주곤 했어요.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가정을 이루었고 서로의 정을 엮는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여전히 부산에 홀로 지내고 있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손끝으로 오래된 사진을 어루만지며 살아온 세월을 되새길 때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들 집에서 손자와 함께 단풍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만큼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민호의 맑은 웃음소리는 지친 몸과 마음을 단숨에 치유하는 듯 했고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따뜻함은 아무리 비싼 약보다도 강력한 힘을 주었어요. 며느리가 내어놓은 전복죽은 구수하고도 깊은 맛을 내며 허기를 달래주었고 음식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생명을 이어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속으로 내가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새기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며느리는 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부모를 우선으로 두었고 그 모습은 주변 친척들에게까지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언제나 정말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는 말이 빠지지 않았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고 동시에 미안한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며느리의 정성과 헌신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더 고마웠어요. 아들은 군인이라 늘 바쁘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과 아이의 웃음을 보며 피곤이 풀린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은 며느리에게 또 다른 힘이 되었고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가며 지켜온 가정은 따스한 햇살 같은 온기를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의 식탁은 그 따뜻한 온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자리였고 가족 모두의 얼굴에는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행복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언제 어디서든 며느리를 칭찬하며 며느리는 우리 집의 자랑거리다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동네 이웃들에게도 오랜 친구들에게도 친척들 앞에서도 최 씨 할머니의 자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 고향 부산에서 올라온 오랜 친구 영숙이 집에 들러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가 정갈하게 차려놓은 밥상과 살뜰하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더군요. 신영아, 너 정말 며느리 복 타고났네.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 한 통 달랑 하는데 말이야. 라며 영숙은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멋쩍은 듯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서로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나도 내 며느리 같은 딸 얻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젓가락을 내려놓는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며칠째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하고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그건 며느리의 속내가 겉으로 새어나온 첫 조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완벽한 효부의 모습을 이어갔지만
내면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군인이라 집을 자주 비웠지만 남편이 결혼 전부터 재테크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친정 부모에게도 꾸준히 도움을 주었기에 양가 모두에게 며느리는 고마운 딸이자 며느리로 불렸습니다. 그 기대가 며느리의 생각에는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시댁에서는 성실하고 희생적인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친정에서는 든든한 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런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며느리의 미소와 말만 믿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시어머니를 챙기는 효부의 연기를 이어갔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숨이 막히는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병 때문에 아들 집에 머문 지 벌써 6달이 되었고 앞으로도 최소 6달 이상 더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며느리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이제 그만 혼자 다니셨으면 하는 냉정한 생각이 가끔 스쳤지만 며느리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친정에 도움을 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내고 항상 시어머니를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앞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해외 파병 명령이 떨어졌어요. 6개월 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최 씨 할머니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아들아, 몸은 조심해야 한다. 너 없으면 며느리도 민우도 많이 힘들 거다라며 최 씨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하지만 눈가에는 피곤한 그림자가 번져 있었고 손끝은 미묘하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고마움에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하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지요. 순간 며느리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고 그 속에는 이제 숨통이 트이겠구나. 남편도 없으니 내 방식대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 미묘한 흔들림을 알아채지 못한 채 며느리의 다정한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제 제발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하는 차가운 바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그날 밤 설악산에서 찍은 단풍놀이 구경 사진을 보면서 웃었지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영원할 것처럼 빛났으나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떠나야 했지만 아들이 비운 자리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손자 민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품에 안겨 아빠 언제 또 같이 놀아요라고 물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웃으며 곧 다시 오실 거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해외 파병을 떠나던 그날을 최 씨 할머니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 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의 모습은 그렇게 애처로워 보였어요. 어머니, 아범 없는 동안 저희끼리 잘 지내요. 며느리가 최 씨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최 씨 할머니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남편이 없는 동안에도 자신을 잘 보살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 따뜻한 손길과 진실한 눈빛을 보며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늘 바랐던 것이 바로 이런 며느리였거든요. 그 무렵
딸 수진도 어머니 걱정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지 않아? 치료는 잘 받고 있어? 최 씨 할머니는 씩씩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수지는 한숨 섞인 대답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피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주말에라도 올라갈게. 언니 혼자 감당하기 벅찰 거야. 그러나 최 씨 할머니는 곧장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너도 집에 아이들 챙기느라 바쁜데 뭘. 괜찮다. 전화를 끊고도 수지는 한참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걱정이 되었고 결국 기차표를 검색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도 오셔서 같이 계셨으면 좋을 텐데. 최 씨 할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믿음은 아들이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이 없어서 기분이 우울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예전처럼 웃지 않고 말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멀리 있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거야. 최 씨 할머니는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건네도 대답이 없고 아침상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바빠요.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귀찮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변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최 씨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말을 건네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네, 알겠어요.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가장 힘든 건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야 하는 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자신과 아들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만 상위에 올려놓았지요. 어머님은 특별한 입맛이시니까 따로 드세요. 그 말에 최 씨 할머니는 전과 달라진 밥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다로운 입맛이라니 그동안 무엇이든 감사히 드셨는데 말이에요. 암 치료를 받으면서 입맛이 없어 겨우겨우 먹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식탁에 앉았는데 먹을 수 있는 반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뿐이라서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부엌에서 허기진 배를 달래줄 국을 간단하게 한 그릇 끓여 먹거나 아예 굶고 지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스스로 그렇게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마저도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워 몰래 끓여야 했습니다. 또 그런 음식 드세요? 건강에 안 좋은데. 며느리의 건조한 말투는 핀잔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파병을 간 지 3개월이 되어가는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요가 가야 한다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가 수업이 있어서요. 빨래 좀 돌려주시겠어요? 건조대에 널어주시고요. 그러더니 분리수거 봉지를 들고 와서는 식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최 씨 할머니는 이미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팠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요가는 핑계였습니다. 며느리는 요가복을 입고 나가더니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쇼핑을 즐겼어요. 최 씨 할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며느리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전화 통화를 하며 웃으며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가 수업이 있다더니 거짓말까지 해가며 그 순간 최 씨 할머니는 배신감이 깊이 느꼈어요. 며칠 뒤에는 며느리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야 한다며 외출복을 차려입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준호 간식은 어머니가 좀 챙겨주시면 되죠? 쿠키 반죽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구워주시면 돼요. 그 말에 최 씨 할머니는 대답을 했지만
쿠키는 구워보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냥 오븐에 20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모양만 이쁘게 만드시고요. 손자가 좋아하는 쿠키를 굽는 동안 최 씨 할머니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어요. 지금 최 씨 할머니 몸도 안 좋은데 말이죠. 내가 준호를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지. 며느리가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건 아닌데.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밀가루 반죽을 손에 묻히고 오븐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오더니 잔소리를 하더군요. 쿠키 좀 탔네요. 다음엔 더 주의해서 구워주세요. 정성을 다해 구워준 쿠키에 대한 평가가 고작 이것뿐이었어요. 최 씨 할머니는 자신이 암 치료를 받는 환자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매일 집안일에 시달렸습니다. 빨래, 청소, 분리수거, 손주 간식, 심지어는 며느리 옷까지 다림질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림질 좀 부탁드릴게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그 미소가 어색하기만 했어요. 어떤 날은 며느리가 늦잠을 자면서 손주 아침도 최 씨 할머니가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간식도 좀 싸주시고 아침도 차려주세요. 제가 어제 늦게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가 싸준 간식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만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순간조차 빼앗아 갔습니다. 준호야, 앞으로는 엄마가 도시락 싸줄게.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힘들어 하시거든. 2주에 한 번씩 꼭 받아야 하는 정기 검진과 치료가 있었지만 며느리는 매번 핑계를 댔어요. 저 오늘 요가도 있고 친구랑 약속도 있어서요. 어머니 혼자 다녀오세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최 씨 할머니는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항암 치료가 10개월 차로 접어들었지만 아들 집에서 대학 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홀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외로웠어요. 내가 이렇게 혼자서 암 치료를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삶이 너무 서글퍼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산에 홀로 지내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곁에만 있어도 덜 힘들 텐데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전화기 너머로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애써 삼켰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딸 수진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엄마,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올라갈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정작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가끔은 짐을 싸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갈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낯선 집에서 홀대받느니 차라리 고향 집에서 외로움과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들에게 또 걱정을 끼칠까 싶어 결국 발길을 돌리지 못한 채 다시 혼자서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모두들 가족이 함께 와서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것을 보면서 부러움과 동시에 초라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분들은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치료받는데 나는 병원에서 의사가 보호자가 같이 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혼자 왔습니다. 어느 날 치료받다가 몸이 좋지 않아 쓰러질 뻔했을 때 의료진이 급하게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니 보호자가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지금 바빠서 갈 수 없어요. 할머니 혼자 처리하시라고 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죽어가는데도 바쁘다는구나. 더욱 가슴 아픈 건 아들이와의 화상 통화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여보, 어머니 정말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 최 씨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며느리가 잘 챙겨드리고 있다니 안심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최 씨 할머니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 입술이 떨렸어요. 멀리서 고생하는 아들에게 차마 이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응, 며느리가 잘해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최 씨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할 때마다 며느리는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최 씨 할머니는 자신이 인질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화상 통화 중에 아들이 어머니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요즘 식단을 조절하고 계세요. 화상 통화가 끝나면 며느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만 방에서 쉬세요. 앞으로도 아범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 하거든요. 어떤 날은 손자 준호와 놀아주려 하면 며느리가 가로막았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피곤하시니까 방해하지 마. 엄마랑 게임하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마저 빼앗기니 하루가 더욱 텅 비어버렸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같이 놀아요라고 하면 며느리는 할머니는 아프시니까 조용히 해야 해라고 아이를 나무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최 씨 할머니는 자신이 집안의 짐덩어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에게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친딸처럼 대하며 정성을 다했던 세월이 떠올랐어요. 며느리도 딸이다라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애써왔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며 친딸보다 더 아껴주었어요. 결혼 초기에 며느리가 시댁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할 때도 최 씨 할머니는 며느리 고향 음식을 배워서 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을 해주고 임신했을 때는 몸조리를 정성스럽게 도와주었어요. 준호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도 친정엄마처럼 정성을 다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으니 억울하고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거울을 보면 최 씨 할머니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얼굴이 움푹 들어갔어요. 이러다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깜짝 놀라겠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옷도 예전보다 훨씬 헐렁해졌습니다. 살이 빠지면서 모든 옷이 남아돌았지만 새 옷을 사자니 며느리 눈치가 보였어요.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걸어와 걱정해줄 때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신영아, 괜찮아?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있나 봐. 최 씨 할머니는 이렇게 둘러대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어느 날 영숙이가 신영아, 내가 며칠 있다가 또 서울 올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가볼게. 했을 때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친구가 보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무 바쁠 텐데 굳이. 이렇게 만류했지만 영숙이는 꼭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며느리에게 전해도 며느리는 냉담하게 흘려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짧고 무심한 대답 한마디가 대화를 단절시켰습니다. 건강보다는 자기 일정이 더 중요해 보였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아들이 오빠한테만 하세요. 저는 의학적인 건 잘 모르거든요. 이런 말까지 덧붙이며 관심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자 준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최 씨 할머니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순수한 아이의 눈빛과 목소리에 최 씨 할머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준호가 몰래 그려준 그림을 보여줄 때마다 뭉클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웃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이런 모습조차 못마땅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걱정하면 곧장 아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어요. 준호야, 엄마랑 영화 보자. 할머니는 쉬시는 게 좋으실 거야. 아이와 할머니 사이에 유대감마저 끊어버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준호가 엄마 왜 할머니만 혼자 밥 먹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할머니는 특별한 음식을 드셔야 하셔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순수한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라면만 드세요? 맛없어 보여요. 준호의 이런 질문에 최 씨 할머니는 웃음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직도 몇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밤에는 너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살아서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야. 아들만 무사히 돌아오면 돼. 그 소원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6달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자 마침내 아들이 해외 파병에서 돌아왔습니다. 귀국 행사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눈물로 가득했지만 최 씨 할머니의 눈에는 오직 하나 아들의 모습만이 들어왔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힘차게 걸어 들어오는 아들의 어깨는 여전히 당당했고 멀리서만 봐도 의젓하고 듬직해 보였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오르며 두 팔을 벌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뭔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라고 외쳤다가 얼굴이 단숨에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눈앞에 서 있는 어머니는 뺨은 홀쭉해지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운 병든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충격과 놀람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혀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을 애써 삼키며 별일 아니다. 그냥 치료받느라 좀 그랬다. 라고 대충 얼버무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의심과 걱정이 섞여 차갑게 빛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들의 눈길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야위고 굳은 손등, 뼈만 남은 듯한 손가락, 그리고 굽은 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태어난 척 웃으며 요즘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잘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건조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최 씨 할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버티면 결국 짐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난 새벽 4시, 집안이 고요하였지만 여름이라 해가 길어 이미 날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할 때 할머니는 조용히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약봉지를 챙겼습니다. 가방을 닫는 순간 서글퍼졌어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작은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손자 준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와 눈을 비비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라는 아이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했지만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순간 당황해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꾹 눌러 삼키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부산으로 내려가야겠다. 내 아빠도 돌아왔고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가야 돼.
담담히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금세 붉게 물들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나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금방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결국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최 씨 할머니는 아이를 안아 달래려 손을 내밀었지만 준호는 오히려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자꾸 나쁘게 했잖아요. 밥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할머니 혼자 라면 끓여 먹을 때 나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엄마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라고 애써 달랐지만 이미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지만 준호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싫었어. 아빠도 알았으면 좋겠어. 아이의 말은 순수했지만 너무나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꼭 끌어안으며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다. 너만 건강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떨렸습니다. 준호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아빠가 알면 엄마 혼내줄 거야. 아니다.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자. 괜히 내 엄마만 힘들어진다. 라고 답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무게는 세월의 고통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지만 결심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떠나야 아들도 며느리도 행복할 것 같아.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위로했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아들이 전화를 하고 걱정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집안 울음 섞인 아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가요. 할머니 간다고요. 준호의 울부짖음은 새벽의 정적을 산산이 깨뜨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 잠에서 깨어 거실로 뛰어나왔는데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아빠 품에 매달린 준호의 얼굴은 절망에 젖어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 밥도 안 주고 혼자 라면 먹게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의 절규는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준호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애가 오해한 거예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며느리는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자 준호는 더 크게 울부짖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야, 아빠, 나 다 봤어. 할머니 아픈데도 혼자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 엄마는 그냥 시키기만 하고 밥도 안 해줬잖아.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아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할 말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화난 얼굴로 정말이야? 어머니가 아픈데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고인 채 나도 힘들었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현관 밖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왠지 그냥 가면 아들, 며느리가 너무나 놀랄 것 같았거든요.
나는 부산으로 내려갈 거야. 여기 더 있으면 너희에게 짐이 될 것 같아. 그 말에 거실의 공기는 숨막히듯 고요해지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강신영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굳은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아니다. 나는 니네 집에 있는 게 이젠 불편해. 이젠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며 병원 다닐 거야. 하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려 했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며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순간 속이 좁아져서 제가 못난 며느리라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며 흐느꼈지만 이미 최 씨 할머니의 갈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울부짖듯 아내를 용서해달라, 다시 기회를 달라라고 했지만 할머니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시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 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순수한 눈동자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며느리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죠. 아들은 얼굴이 붉어져 분노로 떨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픈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며 화를 냈고 며느리는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했습니다. 나도 힘들었다고, 착한 며느리 하기 힘들어서 그랬어. 하며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눈물 앞에서 며느리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최 씨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준호야, 괜찮다. 이건 다 어른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새벽 집 안에는 손자와 며느리의 울음, 아들의 절규, 그리고 할머니의 침묵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 씨 할머니는 떠나야 한다는 결심과 동시에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다는 모순된 감정 속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은 아내와 떠나려는 어머니 사이에서 간절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할머니의 눈에는 부산에 홀로 남아있는 남편의 얼굴이 선명히 떠올랐어요. 여보, 이젠 내려와. 나랑 같이 병원 다니자고. 당신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결정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반대한다. 나는 부산으로 갈 거야. 할머니의 말은 확고했습니다. 아들은 무너져 내리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최 씨 할머니는 그대로 부산으로 향했어요. 부산으로 내려간 최 씨 할머니의 빈자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있던 음식들이 사라졌고 거실은 이상할 만큼 적막했습니다. 무엇보다 손자 준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이의 표정은 어른스러울 만큼 무거워졌고 종종 혼자서 방에 들어가 울곤 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왜 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거야? 분노와 의문이 뒤섞여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어머니 챙기랴, 아이 보랴, 내 생활은 다 사라졌어요. 아들은 참았던 화를 더는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혼자 라면 끓여 드시게 했어. 병원도 혼자 다니게 했냐고. 나도 사람이라고요. 나도 지칠 때가 있고 숨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매번 파병이니 훈련이니 집에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완벽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장모는 상황을 대충 듣고 달려온 듯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사위,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지 않아? 며느리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았을 거야.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장모의 말에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밥도 못 먹고 병원도 혼자 갔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요. 아들은 장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모님, 아이가 이렇게까지 울면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순간 장모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러나 이내 딸의 손을 잡으며 애써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이혼해. 아들의 말은 단호했고 더 이상 물러설 기미조차 없었어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나한테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의 절규가 울려 퍼졌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가집에 주던 모든 지원도 이젠 없어요. 내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받기를 바라면 안 되겠지요. 아들은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고 며느리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모조차도 말을 잃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고 그 부재는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빠의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혼이 뭐예요? 엄마랑 할머니 때문에 아빠랑 엄마가 헤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며느리는 그 순간 몸을 전율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이 앞에서 이런 말 나오게 만든 게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아들의 눈물 앞에서 며느리는 철저히 무너졌어요.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들은 매일같이 어머니의 부재를 느끼며 집에 들어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늘 있던 사람 사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적막함만이 맴돌았어요. 아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가끔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을 땐 몰랐는데 너무 적적하네. 며칠 뒤 늦은 밤 집안은 적막했고 며느리는 아이가 잠든 뒤 혼자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우려다 말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피곤에 지친 눈, 굳게 담은 입, 그리고 미소조차 잃어버린 모습.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거야?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듯한 낯선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어요. 화장대 서랍을 무심코 열다가 며느리는 작고 연한 분홍빛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주색 실로 꽃무늬가 수놓아진 그 손수건은 예전에 시어머니가 항상 들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그 손수건을 손에 쥐자 오래된 약 냄새와 함께 익숙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이거 어머님 건데 왜 이게 여기 있지? 며느리는 조심스레 그 손수건을 펼쳤고 그 안에는 손으로 조심스레 접힌 종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너도 힘들지 엄마는 내가 있어서 든든해. 고맙다. 그 짧은 문장은 마치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말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시어머니의 진심, 언제나 웃으며 넘겼던 고마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야 가슴 깊숙이 밀려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며느리는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고 그 따뜻한 손수건 하나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걸.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할머니의 조용한 음성, 그리고 아들의 눈물, 손자의 외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등을 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남편 앞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 어머님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다시 모셔올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아들은 처음으로 아내의 눈빛에서 후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혼자 부산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허름한 단독 주택 앞에서 며느리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눈앞은 흐려졌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온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너무 속이 좁고 생각이 짧았어요. 제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두 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는 모습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봤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눈을 감고 있었다가 조용히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 안다. 며느리가 이렇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닫겠니? 그 순간 며느리는 통곡하며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 씨 할머니의 남편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 중요한 건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야. 네 시어머니도 나도 내 진심을 믿으마.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야, 다시 시작하자. 우리 준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라도 나는 용서하마. 그 말은 무너져 있던 관계를 다시 세워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최 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 며느리의 태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할머니의 식사를 먼저 챙기고 집안일을 나누어 하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되찾았답니다. 아들은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해줄 줄은 몰랐어. 고마워. 우리 어머니를,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잃을 뻔하고서야 내가 소중함을 알았어.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최 씨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두 사람과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웃음소리와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상처를 감싸 안는 치유의 선물이자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가족의 다짐이었어요. 강신영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할머니가 건강에 좋은 국과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치료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진심 어린 배려가 묻어났어요. 괜찮다, 며느리야. 내가 옆에서 챙겨주니 한결 든든하다. 그 대화만으로도 가족의 달라진 분위기는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준호 역시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가장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랑 매일 같이 밥 먹을 수 있죠? 그럼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전도 할머니가 해줄 거야.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울리면 아들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의 눈치와 엄마의 차가움 속에 늘 불안해하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사랑을 한껏 받으며 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의 순수한 웃음은 이 집을 다시 회복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밤 아내와 단둘이 앉아 담담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는 어머니께 상처드리지 말자고.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준호의 할머니이기도 하잖아. 우리 가정의 뿌리야. 알아요, 여보. 이제는 내가 어머님을 친정 엄마처럼 모실게요. 다시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을게요. 최 씨 할머니는 매일 저녁 손자의 웃음을 보며 조용히 기도하듯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빨리 건강해져야 집안에 도움이 될 것 같네.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겠어. 비록 몸은 여전히 치료 중이었지만 마음만은 한층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한 며느리를 보며 며느리를 진정한 딸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온 가족이 함께 부산에 내려가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웃으며 말했어요. 니네 할머니가 다시 웃네, 다행이야. 그 옆에서 며느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바닷가를 함께 거닐던 가족의 발걸음은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파도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마음을 열고 용서할 때 비로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 씨 할머니와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오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